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이번 주는 11월 FOMC 정례회의가 예정돼 있어 시장은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기대와 우려의 시선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눈치보기 장세 속에서 코스닥은 750선을 회복을 했고 코스피는 반등세를 이어갔는데요. 개별 테마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돋보인 하루였죠. 네, 중동 전쟁 2단계 돌입에 석유, 도시가스 관련주가 다시 들썩였고요.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웨어러블 로봇 양산 임박 소식에 로봇주가 일제히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27% 급등했고 로봇주와 함께 AI 챗봇 관련주들도 모처럼 탄력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월과 11월이 교차하는 한 주의 시작,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오늘 코스피가 반등세를 이어갔지만 외국인의 셀 코리아는 지속됐습니다.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10월 들어서만 2조 9천억 원 규모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외국인 셀 코리아, 이 종목은 산답니다. 외국인은 지난 8월부터 3개월 연속 팔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8월 7,540억 원이었던 매도 규모가 9월부터 규모가 급증을 했습니다. 10월은 27일 기준으로 2조 9,188억 원의 매도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점차 규모를 확대해가면서 셀코리아를 지속하는 가운데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27일 기준으로 3,101억 원을 사들인 에코프로가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에 올라와 있고요. 금양과 기아, SK하이닉스,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매수 상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5종목의 흐름은 어땠나요? 네, 외국인 순매수 종목 1위인 에코프로는 2거래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4% 상승했고 2차 전지주인 금양도 동반 상승했는데요. 반면 장중 12만 원을 다시 회복했던 SK하이닉스는 장중 상승폭을 반납하고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기아는 오늘도 2% 약세를 이어가면서 5거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 매매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우주청 설립 급물살 탄압니다. 이종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법제화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우주항공청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의 탄력이 아주 좋았죠. 네, 특히 한화시스템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까지 더해지며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i3 시스템 등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하며 모처럼 탄력 있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기대감이 고조된 우주항공 관련주, 기술 경쟁력과 성장 추이를 통해 종목 잘 선별해 나가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외국인 매수 종목과 우주항공 관련주 가운데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에코프로와 SK하이닉스, 한화시스템, 그리고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외국인 셀코리아, 이 종목은 산다입니다. 10월 들어서 고환율과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국인의 셀코리아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진 글로벌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뷰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좀 특별히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반감하는 이유가 있을지 어느 쪽에 좀 이유라고 보세요, 대표님?
네, 우리 시장은 뭐 한국 시장 자체가 매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제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이나 이런 시장 쪽이 좋아야만이 전체적으로 이제 좋게 볼 수 있는 시장인 거죠. 그래서 뭐 독단적으로 우리 시장이 뭐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내용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어질 것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일본 정책입니다. 일본 정책에 따라서 이 환율의 변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 그동안 이제 매파적인 성향을 취하지는 않았죠. 근데 만약에 매파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준다면은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한국에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파적으로 움직인다면은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한국에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것 말고도 조금 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에 그렇게 내일 이렇게 통화정책 발표가 있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상장기업 30개 이상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서 증시 부양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목이 되고 그리고 BOJ 다음에는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다음 달 1일에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낮지만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매파적인 입장을 보일지에 대해서 시장의 어떤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그저 원화 강세로 갈 만한 유인은 크지 않고요. 환율을 또 위해서 또 이렇게 금리를 또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반도체가 조금 좋게는 예상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 호조를 보이기도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많이 빠져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실적주 중심으로 해서 개별주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강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글로벌 통화 정책의 변화가 확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일본, 미국 이렇게 좀 주목하시면서 우리 시장도 함께 동반해서 함께 좀 보시는 게 맞고 독자적인 움직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경기 우려로 인한 강달러 현상 때문에 이제 수급이 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환율이 8월 들어서는 계속해서 지금 1,350원대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이 바이코리아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환율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이 좀 선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좀 보실지 외국인의 그 매매 행보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것들을 전략에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전략은 그냥 굉장히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가 조금은 있어서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얘기를 할 때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외국인이면 다 똑같은 외국인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 화면을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갈까요? 지금 이건 9월 달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1조 7,120억 정도를 일단 순매도를 했었는데 지역별로 보자면은 미국 쪽에서는 1조 8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어요. 매도 아닙니다. 어디서 많이 팔았냐 하면 영국 쪽에서 많이 팔았거든요. 우리나라의 자금 자체를. 유럽에서 총 이제 3조 7천억 정도를 일단 매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외국인이 순매도 움직임을 일단 보여주는데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은 미국의 금리가 굉장히 좀 높아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미국 자금부터 빠져나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미국 자금은 빠져나가지 않고 유럽계 자금들은 사실 이제 특히 영국계 자금들은 금리라든지 하는 부분에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 자금이 일단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1년에 100% 정도 수익을 내기를 개인 투자자들은 바랍니다만은 네. 몇천억씩 굴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5% 6%만 돼도 이거는 수익이 괜찮은 그렇죠. 거죠. 지키는 게 또 그렇죠. 중요하니까. 그러면 지금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 거의 5%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냥 채권을 산다라고 하더라도 5% 이자는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렇죠. 한국의 주식을 할 매력 자체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 떨어져야 된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도 이제 BOJ 관련된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이제 BOJ에서 중요한 부분은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시작을 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해외로 굉장히 많이 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일본 지금 생각을 하는 게 내년에 금리를 좀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빠르게 YCC라든지 하는 부분을 포기하는 형태가 보이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다시금 일본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자금이 어마무시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유동성상에 일단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BOJ가 특별한 이슈 없이 넘어가야지만 일단 시장 안에서는
조금 더 이제 외국인의 수급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 환 자체는 이게 중기축 통화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은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위엔화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의 위엔화가 7.3위안에서 거의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조금 중국 위엔화가 약세를 일단 멈추는 모습이 보여지만 원화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굉장히 좀 암울하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전략은 굉장히 간단하게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팔아서 문제라면 사는 종목을 사면 되겠죠. 맞잖아요.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시장이 완전히 위로 붙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합니다만은 시장 안에서 많은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서도 외국인들 수급이 붙는 종목으로만 여러분들이 접근하신다면 그래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충분히 계좌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뭐 채권 금리가 내려가야 하고 일본 금리 같은 경우도 아시아 투자 자금의 수급으로 좀 그 작용을 하고 또 위안화의 약세 흐름도 멈춰야 된다라고 한 3가지 이유 정도를 꼽아주셨는데 결국에는 외국인이 매수를 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을 기회를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있는지 보니까 그 가운데서 에코프로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을 저희가 매도의 기술에 올려봤거든요. 자,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코프로에는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스탑 사인을 주셨고 나머지는 지금 다 고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자, 에코프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일 연속 지금 반등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4%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여기에서 이제 스탑 사인이 하나 나왔습니다.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에코프로에 지금 경계 사인 주셨는데 어떤 이유가 좀 담겨 있을까요? 먼저 이제 에코프로를 외국인들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외국인들이 21일 평을 보지는 않죠. 스토캐스틱이나 이런 걸 보지는 않고 단순히 이쪽은 숫자로 봐서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모으는 그러한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투자자 마인드로 접근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도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계속 지분을 늘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시다시피 7월 26일을 고점으로 계속해서 하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반등 시에 일단은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스탑이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짧게 잡고 수익을 내기엔 추세 전환이 아직 오지 않았다. 자, 곽영훈 대표께서는 고 사인 주셨습니다. 한번 의견 들어볼까요? 뭐 제가 드린 고 사인은 이제 단기적인 이슈 개념으로 봤을 때 이제 고라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저는 접근은 가능하다. 단기적 트레이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트레이딩으로 접근한다면은 지금 가격 대비해서 61만 원 하향이 있다 시에는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저는 뭐 다시 매도 손절 컷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건 61만 원만 지켜진다면은 트레이딩 포인트는 나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그 지난 7월 26일 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153만 9천 원이었거든요. 이 고점 이후에도 꾸준하게 보시면은 주가가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비중을 축소하지 않고 꾸준히 매수해줬다는 점이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좀 고무적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최근 1개월간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은 3만 주 가량, 기관은 한 7천 주 정도 이렇게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측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자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많이 빠져 있고 조금만 긍정적인 모멘텀만 나와준다면은 주가는 단기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늘부터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대 6천억 정도 공모 전구체 국내 기업 전구체는 모든 거 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유일한 그 전구체 기업으로서 성장성이 높다고 하니까 저는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추세가 충분히 확인되고 난 뒤에 이제 진행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는 저는 유효하기 때문에 고 사인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외국인의 수급이 과매도 구간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지금 외국인의 셀코리아 행보 속에서 순매수 종목 1위에 지금
지금 올랐거든요. 10월 들어서 이제 주가가 20% 넘게 흘러내렸는데 외국인은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 뭐 외국인이 이제 지분을 늘려가는 이 상황이 좀 장기적인 성장에 베팅을 했다고 봐야 할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파트너님? 개인적으로는 그냥 장기적인 매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종목을 매수할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통 매수를 합니다. 네. 하나는 밀릴 때마다 모아가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거고, 하나는 주가를 올리면서 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주가를 올리면서 매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 자체가 크게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해 드릴 때 외국인 자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자금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 하면 미국의 자금은 뭐 401k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퇴직연금에 주식을 사게 돼 있잖아요. 네. 살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쪽 미국인들은 군대를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럼 거의 24살부터 시작해서 60세까지 들어가는 자금 자체를 장기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금들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 장기에 이게 장단을 맞춰서 투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외국인 매수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올리는 경우에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별로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가가 뜨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성격을 굳이 파악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를 단기적으로는 이제 트레이딩이 가능한 뷰로 주셨으니까 대표님께는 가격적인 전략을 어떻게 좀 짜야 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만 좀 접근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1만 하향이 있다라면은 접근하셨다가도 빠져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이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에코프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좋은 내용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밸류에이션 분석상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의 가치가 70% 이상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에 어떤 가치 반영과 리튬에 대한 가치 반영을 좀 보았을 때 사실 현재 가격은 좀 고평가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좋은 얘기 없는 상태에서 고평가까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는 단기적 트레이딩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12만 원대를 지키는 듯 했는데 오후 들어서 탄력이 둔화가 되더니 뭐 하락과 상승을 오가다가 결국에는 제자리에서 지금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분 다 지금 고사인을 주셨는데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SK하이닉스는 이제 매수보다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보다는 반도체적으로 뷰를 좀 좋게 보시는 걸까요? 약간 수급적인 부분. 수급적인 부분. 왜냐하면 네. SK하이닉스를 우리가 지금 좋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 둘 다 약간 그 비중으로 따져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거는 화면 한번 보고 가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디램 익스체인지 인덱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디램 가격 동향을 체크를 할 때 디램 익스체인지 인덱스 부분을 좀 많이 체크를 하는데요. 디램의 현물 가격을 보여주는 거고요. 디램은 현물 가격하고 고정 거래 가격이 있는데 현물 거래 가격이 오르면 일반적으로 고정 거래 가격도 뒤이어서 오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요 가격 오르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주봉인데요. 지금 9월 달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일단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램이 일단은 좀 좋아지고 있다. 지금 뭐 AI 반도체라든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더라도 SK하이닉스에서는 여전히 디램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디램 가격 반등은 실적 호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한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이고요. 두 번째로 좀 부정적인 부분은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반등했던 가장 주된 요인들 중에 하나는 바로 AI 반도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I 반도체 부분에서는 전 세계를 꽉 잡고 있는 게 엔비디아고, 엔비디아가 이제 설계를 하면 TSMC가 이제 이걸 생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SK하이닉스의 이제 지금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 부분이 일단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혜를 좀 받았죠. 근데 얼마 전에 기사가 하나가 떴는 게 미국에서 이제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저사양 반도체 부분도 이제 규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엔비디아 전체 매출 중에서 40%가 중국입니다. 그럼 이 부분이 지금 부러지게 되면은 AI 반도체가 조금 애매할 수 있다 이렇게도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올랐던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좀 애매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네. 호재하고 악재 두 가지를 일단 가지고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SK하이닉스가 아직까지 하락 추세로 전환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고는 가능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SK하이닉스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그래도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고, 대표님께서도 지금 고사인 주셨는데 지금 이런 장세에서도 SK하이닉스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네, 뭐 21선이 살짝 하회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지금 HBM 내년 물량까지 좀 완판이 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뭐 추가적인 논의가 고객사와 함께 협업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조정 다음에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아무래도 확실한 수요의 가식성이 확보가 돼 있는 것만큼 이 경쟁사 대비해서 우월한 수익성이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뭐 낸드에서 갖는 우려감은 여전히 있긴 합니다만은 이 시장 참여자 모두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뭐 적극적인 감산 의지가 재차 확인이 된다면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또 한 단계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어쨌건 지금 상태에서는 뭐 매도보다는 매수의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그 HBM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짚어주신 것처럼 시티그룹 리서치 센터에서 삼성과 SK의 공격적인 증설에도 불구하고 HBM의 공급 부족이 3년은 더 갈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파트너님께서도 이제 디램에 대해서도 현물 가격 뭐 이런 것들 보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 신규 접근하기에도 매력적이다라고 보실까요? 자, 아까 시티그룹 그쪽 리포트에 조금 반론이 좀 있는데 네. 지금 중국에서 예전에 이제 저사양 반도체 칩 생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40%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의 지금 엔비디아가 중국 쪽에서 지금 자금을 받았는데 계약금을 다 받았는데 네. 그 수출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돈은 받았는데 지금 수출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물량은 내년에 가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전망하고 있지만 불확실하다. 지금 아예 물건 자체를 지금 납품을 못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돈 받고 물건을 지금 납품을 못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수치는 다시 한 번 더 시간이 지나서 확인 한번 해보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네. 빨리 차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보고 있는 차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하락 추세를 일단 돌파를 해서 지금 박스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인을 드린 것은 하락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요. 매수가 가능해지는 시점은 11만 2천 원 정도의 양봉 형성하면 그때가 매수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는 13만 원에서 11만 2천 원 사이에 박스권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네. 트레이딩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주항공 관련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의 관련주들 모처럼 들썩였는데, 우주항공청 설립이 가시화된다고 하면 어떤 부분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보세요? 예전에 우주항공청을 설립을 할 때 정부에서 얘기를 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이쪽 기술력 자체가 우리가 글로벌의 어떤 기술력을 따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이렇게 떴다가 그냥 제자리로 이렇게 들어와서 마지막에 이제 로켓 자체를 계속 재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비용을 거의 한 80% 정도 아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 우리 정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부분 자체가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질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서 순위 안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숟가락은 좀 얹어야 되겠다라고 예전에 얘기를 하면서 네. 우주항공청 설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은 일단 수혜는 일단 예상은 됩니다만은 항상 플러스 알파가 있는 쪽으로만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저궤도 위성통신 연구개발 사업 이슈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과기부가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의 성장이라던가 정책적인 그런 걸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대표님? 네, 뭐 저궤도 위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그리고 우주 산업 중에서 단기에 가장 먼저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되어서 뭐 스타링크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잘 알다시피 스타링크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게임 체인저로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런 어떤 중요한 부분이 좀 유지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강대국의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로 우주 산업을 점찍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주항공 분야 이벤트를 좀 올해 좀 살펴보면요, 스페이스X 자회사의 어떤 상장, 스타링크 상장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버진 갤럭시 우주 관광 비행이라든가 또 말씀하신 국내의 우주항공청, 우주작전대대 설립 여부, 뭐 저궤도 통신 사업
서비스 사업의 어떤 가시화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한 번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따라서 관련주를 좀 보시면은 뭐 인텔리안 테크라든가 한화 시스템, 제노코 이런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관련주 가운데서 말씀을 주신 한화 시스템 그리고 인텔리안 테크 저희가 이 두 종목을 지금 올려봤거든요. 역시나 지금 뭐 글로벌한 뭐 트렌드도 일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만큼 다 고사인이 나왔습니다. 특히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청 이슈도 있었지만 오늘 뭐 실적 재료가 주가를 견인을 했잖아요. 무려 전년 동기 대비 3분기 영업이익이 6,800% 증가를 했습니다. 5억에서 373억이 된 건데 자 곽영훈 대표께 먼저 여쭤볼까요? 한화 시스템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실적이 좀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실적에 대한 뭐 부분도 상당히 좋게 나와주면서 주가는 한 단계 올라와 있고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위성 부분에서의 하반기 저궤도 통신 체계 관련 내수 수주가 이어질 것이고 관련되어서 또 내년도 또 초에 초도 비행이 또 예정되어 있는 관련된 내용들이 주가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 시스템 관심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실적 내용이 사실 뭐 680%라고 해도 많이 성장을 했는데 6,800%가 나왔습니다. 이런 이익 급증의 배경은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실적 내용에서 성장성으로 투자자들이 좀 볼 수 있는 내용 어떤 거 있을까요? 예, 제가 갑자기 왜 웃었냐 하면 실적표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이게 실적이 지금 이렇게까지 높게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작년에 적자였고요. 일단 작년 3분기에 당기순이익이 26억밖에 안 됐습니다. 이건 중소기업이죠. 그만큼 안 좋았다가 이번에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 그러니까 기저효과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갔다.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가가 지금 잘 못 갔던 이유도 이것도 실적표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차트 설명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지금 올해 상반기가 차라리 실적이 더 좋았어요. 2023년도 1분기하고 2분기에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좋았고 3분기하고 4분기는 차라리 실적이 지금 좀 가라앉는 그런 국면으로 가다 보니까 주가가 좀 이렇게 좀 조정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적 부분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희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일단 있었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좀 봐줘야 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들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는데 작년에 일단 적자가 일단 생겼고요. 올해 실적은 이전에 실적 잘 나왔을 때보다 실적이 좀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밀려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이제 항공청 관련된 모멘텀이 일단 붙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사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면 한화 시스템이 이제 앞으로 좀 연속적인 그런 경쟁력과 성장 추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곽영훈 대표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뭐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련되어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향후에 이제 저궤도 위성통신 부분하고 방산 쪽의 부분 두 가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두 개 다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되어서 예산이 또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추어서 또 충분히 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화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위성통신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마중물 역할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시장 자체는 그렇게 좀 좋지는 않잖아요. 단번에 주가가 올라가기는 또 쉽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좀 모아가는 전략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한화하면은 사실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한화 오션과 함께 뭐 한국판 로키드 마틴으로 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한화 시스템을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서 가지고 가도 좋을지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예,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가격대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좀 부담이 됐는데 기관들이 최근에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도 일단 보여주고 있죠. 차트 보시면서 고점 전략 잠깐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박스권 하단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 오늘 이슈가 일단 뜨면서 박스권 하단에서 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오늘 고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13,200원 정도를 돌파를 하면 이중바닥 형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상승 시에는 단기적으로 15,600원 언저리까지
정도까지 상승이 가능해 보이니까 네. 작전 짜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장기 전부 다 유효한데 네. 단기적으로는 13,200원을 뚫는지 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인텔리안테크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2거래일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3%대 강세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곽영훈 대표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사인 주신 이유 그리고 지금 뭐 가격대도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실까요? 네, 지금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 그 조개도 위성 관련되어서 한화 시스템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조금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3분기에 일시적인 비용 증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용 매출 이연이라든가 R&D 및 일회성 비용 발생 등으로 일시적인 부진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면은 인텔리안테크를 긍정적으로 보지 아니할 이유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강준혁 파트너께도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 지금 뭐 정책적으로 어떤 좀 효과를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좀 뭐 유효한 가격일까요? 제가 아까 이제 얘기할 때 우주항공청 설립에 있어서 저궤도 위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네. 코멘트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일단 하셨는데 저궤도 위성을 할 게 아니면은 그거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GPS 쓰는 거 있잖아요. GPS가 이제 미국 그 공군에서 우리가 빌려다 쓰는 건데 빌려다 쓰지 않기 위해서 이제 KPS라는 걸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중궤도 위성이거든요. 중궤도 위성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저궤도 위성을 띄워서 이제 소위 말 6G 부분에서 음영 지역이 될 수 있는 바다 지역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일단 커버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에서 지금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고 그런 의미의 생각을 해보자면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할 때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진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일단은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적합한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가격적인 전략도 지금 좀 유효하게 두 분 다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뭐 중궤도 위성보다는 저궤도 위성이 이제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인텔리안테크도 한번 유념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은 에코프로와 SK 하이닉스, 한화 시스템 그리고 인텔리안테크까지 살펴드렸고요.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계속해서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집니다.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흥이 9% 강세를 보이면서 상한가 부근에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전기차 충전 관련주인 Y2솔루션도 8%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CJCGV도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3분기 실적을 장 마감 후에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95%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현재 6% 강세 보이면서 5,580원의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LCD, OLED용 커넥터를 개발하는 업체인 CN플러스가 가장 강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3% 강세를 보인 해성 TPC도 오늘 8%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시간에서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또 우수 AMS도 9% 강세 보여주고 있고 수소 관련주인 범한 퓨어셀도 7% 빨간불 켜면서 2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상상인 증권이 2.5% 하락하고 있습니다. 5거래 연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속에 22% 급등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는 2% 넘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마감했던 두산 로보틱스도 1.7%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S&T 다이내믹 4거래 연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시간에서는 2% 넘게 밀리면서 13,670원의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체크해볼까요?
광진 실업이 3% 넘게 하락하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또 이거래일 연속 상승한 제이스코 홀딩스, 내일 하루간 매매 관여 과다 종목으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3% 가깝게 하락하면서 2,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로봇주들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로보티즈도 7% 강세를 보였는데 시가대에서 2% 하락하면서 2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김병수 PB 대웅제약, 강준혁 파트너 아프리카TV, 곽영훈 대표 S&T 다이내믹스 가지고 오셨는데요. 김병수 PB의 라이징 스탁부터 보겠습니다. 대웅제약입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네, 주가 흐름상 제약주가 이제 다시 한번 오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매출액이 역대 최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당뇨병 치료제가 각광을 받고 있고 추가로 위식도 연료 질환 치료제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멘텀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매출도 좋고 당뇨병과 위식도 치료제가 또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성장 스토리를 그려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3분기 기준이 나왔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역대 최고 실적이 나왔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는데 누적 매출액이 한 9천억이 넘어가게 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영업이익률 또한 11%가량 나오게 되면서 제약회사로서 나쁘지 않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문 의약품 분야, ETC 부문에서 조금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팩스콜로라든지 당뇨병 신약, 엠블로 등 이제 전문 의약품 부문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쪽에서 이제 안정적인 성장을 하면서 2,1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추가적으로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인류에서 조금 안 좋은 질병 중에 하나인데 이게 엠블로라는 신약이 나오자마자 종합병원 쪽에 납품이 시작되었고 추가적으로 올 8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품목 허가 신청을 하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중동 지역에서 당뇨병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멘텀으로 아마 올해까지 해서 매출액이 좀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올해 예상 매출액이 한 1조 3천억 원 가량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한 1,2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정도는 한 28%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웅제약에도 관심이 많이 있고 특히 방금 말씀드린 위식도, 역류질환, 팩스콜로와 당뇨병 치료제 엠블로가 2030년이 되면은 신약으로 매출 1조 원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기사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매출 중앙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도 어떻게 보면 전 저점까지 좀 내려온 수준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지난 올해 초에 한번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많이 빠진 이후에 지금 한 10만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 고점 대비한 16만 원 선 정도까지를 넉넉하게 보시면서 앞으로 금리의 한방이라든지 대웅제약에 나오는 매출을 살펴보신다면은 대웅제약도 올해 하반기를 넘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살펴보실 만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내년 봄까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뷰로 좀 주셨고 전고점까지도 장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강준혁 파트너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TV 가지고 오셨는데요.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예, 아프리카TV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광고 업종이 지금 이제는 회복기에 좀 진입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부분도 일단 나쁘지 않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 회복기에 있다. 아프리카TV는 어떻게 좀 성장을 해갈 수 있을까요? 예, 첫 번째로 아프리카TV를 보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최근 이제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아마존이 일단은 상승이 한 6% 이상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소비 부분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광고 시장이 예상보다 좀 빠르게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아프리카TV가 이번에 e스포츠 관련돼서 시장의 기대감은 많았습니다만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실은 이 스포츠 관련해서는 거기에 뭐 실적이 증가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일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소비 행태를 보게 되면 우리 BJ들이 나와서 이제 제품을 광고를 하고 제품 소비를 유도하는 이러한 광고 부분이 굉장히 조금 성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의 최근에 이제 긍정적인 실적도 바로 이러한 광고 부분의 어떤 증가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아프리카 TV 여러분들이 관심을 충분히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 조금 더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박스권 정도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추세를 지금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포인트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박스권 상단에 95,000원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 가격은 7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추세를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뭐 소비 시장의 회복세에 함께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곽영훈 대표의 종목입니다. S&T 다이내믹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뭐 방산 제품이나 뭐 상용차용 부품 관련된 종목 부품들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지금 현재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네,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또 현재 지금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지금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보자는 취지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 뭐 방산 섹터 전체적으로 다 주목을 받고 있는데 수주 규모도 급증하고 있고 지금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 하단에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떤 기업인지 내용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S&T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는 방산용 변속기나 총합포동 방위산업과 관련된 부분과 차량 부품, 변속기, 차축 등을 생산하는 운수 장비 사업부와 공작 기계 등을 생산하는 기계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매출이 99% 거의 뭐 98%라고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운수 장비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더 3분기 매출이요. 지금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0% 넘게 증가했고, 특히나 더 영업이익이 125% 높게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더 주목하는 것은 지금 고금리 시대고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2분기 말 이 회사가 보유한 현금이 3,600억 수준이라는 측면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주식도 쌉니다. PBR이 0.6배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산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고,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만 호전되면 주가는 이제 상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주가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은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좀 느낌이 잘 오실 것 같은데요. 종고점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눌림목 시점에서 바로 매수 잡아서 들어가면은 지금 PBR이 0.6배 수준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좀 매집해서 모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래량이 최근에 이제 갑자기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디까지 보고 계실까요? 네, 가격은 뭐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방 제한이 중요하겠죠. 손절가 11,500원이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제가 제시를 하고, 목표가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추세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손절가에 더 치중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의 추세에서 레벨업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손절로 좀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김병수 PB의 대웅제약과 강준혁 파트너, 아프리카 TV 그리고 곽영훈 대표의 S&T 다이내믹스까지 함께했습니다.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함께해주신 강준혁 와우넷 파트너,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5위는 퓨릿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에 필요한 초고순도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로 최근 상장한 새내기주입니다.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9% 강세로 오늘 정규장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간에서도 꽤 탄력적인 모습입니다. 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위는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차량 경량화 관련 자동차 부품주죠. 최대 실적이 예상되며 최근 주가 튀어 올랐었는데 지난 금요일 상한가로 마감했지만 오늘은 추가 상승 없이 5% 하락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에서 거래량 1위 기록하며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위 확인합니다.
삼성 출판사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 넷플릭스 키즈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한 베베핀을 만든 회사죠. 5거래 만에 약세로 전환하며 장중 12%까지 급락세를 보였는데 아래 꼬리 달면서 5% 하락으로 마감한 만큼 시간에서 매수세 붙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폭은 조금 줄었네요. 0.3% 상승한 강부하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위는 아진산업입니다. 자동차 차체 보강 패널 등을 개발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로 장중 13%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상승폭 모두 반납하며 보합으로 아쉽게 마감했는데요. 시간에서는 매수세 붙으면서 6% 가깝게 다시 상승세 주고 있습니다. 4,030원에 거래 이어지고 있네요. 1위 확인해 봅니다. CJ CGV가 차지했는데요. 장 마감 후 3분기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95% 증가를 했고요. 단기 순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시간에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5% 가깝게 상승을 주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를 계기로 본격 반등세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CJ CGV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19년 동기 대비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콘텐츠들이 많이 흥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146억 원가량의 영업이익의 상승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가별로 이제 중국 쪽이 조금 괄목할 만한 실적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매출이 이제 89%가량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146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이제 엘리멘탈과 밀수가 관객을 좀 많이 동원하게 되면서 이와 기여를 하게 되었고 터키 쪽에서도 영업 손실이 이제 발생했던 전년과는 달리 올해는 2019년 동기 대비 91% 수준의 관객까지 모이게 되면서 코로나 이전의 영화 관객 수를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모이고 있다라고 요약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영화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극장 관객들이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 올해까지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여파가 나오고 있고 내년부터는 진정하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CJ, CGV를 비롯한 이런 극장 또는 영화 관련 주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4위 에코플라스틱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차세대 차량 경량 부품 개발 완료 소식이 나왔음에도 5%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는 지금 거래량 1위 기록하면서 2% 강세를 주고 있습니다. 향후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차량 경량화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아마 역대급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기사도 나오고 있고 통상 4분기 이제 4분기가 되면은 자동차 생산량이 이제 급증하는 계절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매출 성장폭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기대 어린 시선이 있고 전기차가 이제 하이엔드로 이제 최첨단 쪽으로 가게 되고 프리미엄 차량 쪽으로 가게 되는데 국내 쪽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판매 호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이나 이제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프리미엄 라인 쪽에 적용되는 이제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여서 3년간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15% 이상의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어서 전기차 매출이 좀 줄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전망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하이엔드 시장과 프리미엄 시장은 충분히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차량 경량 어떻게 보면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맡고 있어서 에코플라스틱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4분기에 성수기라는 점을 살펴보시면서 현대차를 비롯한 이런 자동차 업종들의 실적도 살피면서 에코플러스를 보신다면은 주가의 흐름을 조금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요약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역대급 실적이 기대되는 부분이 또 있고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매출이 기대되니까 지켜볼 만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아시아나 항공 살펴보겠습니다. 화물사업부 매각 여부를 결정할 이사회가 오늘 2시에 열리면서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에어부산, 금호건설 등 금호 아시아나 그룹 주가도 오늘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향후 어떻게 시나리오를 예상하실까요? 네, 이번에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 항공이 보유한 화물 쪽, 그래서 화물 부분을 분할하느냐 아니냐에 따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럽연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쳐지는 것에 대해서 담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시에 시작된 이 사유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화물사업법 매각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두 회사 간의 기업 결합도 무산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좀 문제가 있는 거고, 하지만 이제 매각이 가결되는 것도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내에서 배임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이사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에 대해서 주가가 분명히 갈리게 될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 쪽은 좀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아마도 요 화물사업부의 매각이 통과되지 않으면은 아시아나는 지금 부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물사업부 쪽 매각을 매각 쪽으로 조금 생각하면서 주가의 향방이 갈려진 것 같은데, 아마도 오늘 오후 늦게 나올 이 결과에 따라서 내일 주가도 충분히 변동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안건이 통과될 경우 대한항공과의 합병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늘 결과에 좀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월 30일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중국 증시는 중국 당국의 부양 기대감에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입니다. 상해지수 오늘 0.1% 상승 마감이고요. 선전도 1% 넘게 선전했습니다. 마감을 앞둔 항생지수 17,366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양측은 내달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미중 양국이 다시 대화의 장으로 회귀하는 움직임에 나서면서 미중 관계 개선 가능성에 시장에 기대감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유럽 증시는 서머타임 해제로 1시간 뒤에 개장합니다. 이어서 나스닥 증시도 나스닥 선물 지수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이 시각 현재 0.7%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연준의 FOMC 회의와 지난달 고용보고서 그리고 굵직한 경제 뉴스가 연달아 예상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